미국의 한 명문대 교수가 한국의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너무 놀라운 듯 옆에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는 무엇을 보고 놀랐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에밀리 포스터입니다. 제 전공 분야는 현대 사회의 공공질서와 시민의식이며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 규범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과의 첫 만남은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한국은 제가 알던 어떤 나라와도 달랐죠.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길에서 마주한 질서정연한 도로와 깔끔한 거리는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지하철이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조용하고 정돈된 분위기를 유지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규율의 결과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은 규율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한 번은 출근 시간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젊은이가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노인을 발견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양보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눈빛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제 호기심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6개월간의 방문 연구를 계획하게 되었어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도착 첫 주 대학 근처 한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김지수 교수는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시민사회와 공동체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녀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한국으로 돌아와 10년간 현장 연구를 해온 전문가였죠. 우리는 금세 의기투합했고 김 교수는 제 연구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어요. 그녀의 폭넓은 현장 경험과 예리한 분석은 제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더해주었고 덕분에 저는 한국 사회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제 첫 번째 공개 세미나 발표 날 청중석에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주시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그가 바로 제 연구의 가장 큰 도전이 될 타카하시 료였죠. 그의 등장은 제 연구 여정에 예상치 못한 파장을 몰고 올 예정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김 교수는 제게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의 다양한 지하철 노선을 탐방하면서 시민들의 일상적 행동 패턴을 관찰하자는 거였죠. 지하철은 한 도시의 축소판이라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기에 저는 곧바로 동의했습니다. 우리의 첫 관찰은 강남역에서 시작되었어요. 출퇴근 시간의 복잡한 인파 속에서도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임산부 배려석 근처에서 목격한 장면이었죠. 한 회사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임산부를 발견하자마자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임산부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옆자리의 젊은 여성이 먼저 일어나 임산부의 짐을 들어주었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마치 잘 짜인 안무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런 장면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인들의 배려가 단순한 규칙 준수를 넘어선다는 걸 실감했어요. 김 교수는 이런 현상을 무언의 협력이라고 불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배려하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직관적으로 포착해 행동으로 옮기는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문화라고 설명해 주었죠. 저는 이 개념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세미나장에서 만난 그 날카로운 눈빛의 소유자 타카하시 료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며칠 후 학교 근처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는 제 연구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퍼부었어요. 한국인들의 질서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가식적인 행동일 뿐이라고 말이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어딘가 비틀린 적대감이 숨어 있었거든요. 하필 그 자리에는 김 교수도 함께 있었는데 그녀는 류의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직감했죠.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김 교수는 나중에 저에게 류의 정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유명 그룹 타카하시 재벌의 후계자였고 최근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면서 한국 사회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한국의 모습은 결코 허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타카하시 류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저는 그의 행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한국 사회를 폄하하는 데는 분명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김 교수의 도움으로 알게 된 사실들은 제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서울대에서 열린 국제사회학 컨퍼런스에서 저는 현대 도시의 질서와 시민의식, 서울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장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청중들로 가득 찼고 앞줄에는 타카하시 료가 앉아 있었어요. 제 발표는 지하철과 공공장소에서 관찰한 한국인들의 자발적 질서와 배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위급 상황에서 드러나는 시민들의 자발적 협력과 상호부조 정신을 구체적인 사례들로 뒷받침했죠. 청중들의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었기에 저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질의응답 시간에 료는 제 연구의 근간을 흔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그는 한국인들의 질서와 배려가 실제로는 사회적 압박과 타인의 시선에 대한 과도한 의식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관찰한 사례들이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표면적이라며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비난했죠. 순간 강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어요. 제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류 씨의 지적은 흥미롭지만 제가 수개월간 직접 관찰하고 기록한 수백 건의 사례들은 결코 우연이나 강요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문화적 토양에 주목해야 할 것 같네요. 제 답변이 끝나자 청중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그는 이내 비웃듯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김 교수가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타카하시 그룹이 최근 한국의 대형 유통업체 인수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는 것이었죠. 그제야 상황이 조금씩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류는 단순히 제 연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한국 사회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자신들의 사업적 이익을 도모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그날 이후 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계속해서 제 연구를 비난했고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려 했습니다. 컨퍼런스 이후 저는 연구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서울 곳곳을 다니며 현장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어느 날은 청계천 인근의 한 전통시장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노점상 할머니가 쓰러지자 주변 상인들이 순식간에 모여들어 할머니를 도왔고 누군가는 119에 신고를 하고 또 다른 이는 할머니의 가게를 봐주겠다며 나섰습니다.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을 때였죠. 뒤에서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교수님은 보고 싶은 것만 보시는군요. 타카하시 류였습니다. 그는 제 노트북을 흘낏 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어요. 이런 게 진짜 한국인의 모습일까요? 제가 보기엔 그저 외국인 교수 앞에서 보여주는 쇼 같은데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류 씨, 당신은 왜 이렇게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려 하나요? 방금 전 상황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순간이었고 그들은 제가 여기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류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포스터 교수님, 순진하시군요. 당신이 모르는 한국의 실체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런 피상적인 관찰로 한국을 이해했다고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당신보다 훨씬 길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의 말에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선 어떤 적의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한국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 같았죠. 그때 시장 한켠에서 김 교수가 저희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녀를 본 류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포스터 교수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김 교수가 상황을 눈치챘는지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아, 류 씨도 여기 계셨군요. 혹시 전통시장 현대화 프로젝트 때문에 오신 건가요? 류는 김 교수의 말에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김 교수는 류가 사라진 후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알려주었습니다. 타카하시 그룹이 이 지역 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려 했지만 지역 상인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되었다는 사실이었죠.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기록한 수많은 사례들은 분명 진실이었어요. 하지만 류의 말처럼 제가 보지 못한 한국의 모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추가하기로 했어요. 한국 사회의 그림자도 정직하게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죠. 이것이 오히려 제 연구의 신뢰도를 높여줄 거라 믿었습니다. 류와의 충돌 이후 김 교수는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주말 아침 일찍 동대문 시장을 찾아가자는 거였죠. 새벽 시장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시간에 도착한 동대문 시장은 제가 알던 곳과는 전혀 달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도매상인들과 소매상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이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김 교수가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젊은 여성이 수첩을 들고 베테랑 도매상에게 뭔가를 배우는 모습이었어요. 저 청년은 3개월 전부터 가게를 시작한 초보 사장인데 주변 상인들이 다들 나서서 도와주고 있어요.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시장을 돌아다니며 저는 계속해서 비슷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서로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도 어려움에 처한 동료 상인을 돕고 신참자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모습들이었죠. 이런 광경은 제가 미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장면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김 교수는 저를 시장 구석의 작은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상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는데 누군가 음식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과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큰 가족 같았죠. 이게 바로 우리 시장의 진짜 모습이에요.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치열한 경쟁 사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런 따뜻한 정이 흐르고 있죠. 류 씨가 보지 못한 건 바로 이런 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그날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장 한켠에서 날카로운 말다툼이 들려왔어요. 타카하시 류가 몇몇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재개발 문제로 상인들을 설득하러 왔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것이었죠. 이런 구시대적인 정서에 사로잡혀 있으니 한국이 발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를 거부하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류의 말에는 어떤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노포의 할머니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낡았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이 시장은 우리의 삶이고 역사입니다. 돈이면 다 될 거라 생각하시나 본데 그건 큰 착각이에요. 할머니의 말에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동조하기 시작했고 류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 사회가 가진 힘의 원천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공동체 의식이었고 오랜 세월 함께 일구어온 신뢰였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의 일이 있고 며칠 후 김 교수가 급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포스터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내민 것은 일본의 한 경제지였습니다. 거기엔 타카하시 류의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었죠. 기사는 충격적이었어요. 류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허상이며 그 이면에는 비효율적인 시스템과 낙후된 상거래 문화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제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외국 학자들이 한국의 표면적인 모습에만 현혹되어 왜곡된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김 교수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타카하시 그룹의 내부 문건이었어요. 그들은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의 전통적 상거래 문화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현대화라는 명목하에 자신들의 시스템을 이식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시장 진출이 아니에요. 한국의 전통 시장과 영세 상인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자신들의 대형 유통망으로 대체하려는 거죠. 김 교수의 설명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제 연구실 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렸어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은 다름 아닌 류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가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초고가 들려 있었어요. 이거 취소하시죠, 포스터 교수님.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되묻자 류는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당신의 연구가 얼마나 부실한지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이대로 논문이 발표되면 당신의 학자적 명성에 큰 타격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의 자료는 명백한 허위였습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상인들의 증언을 왜곡하고 통계 수치를 조작한 것이었죠. 더구나 그 자료의 출처는 의심스러웠어요. 이런 허위 자료로 저를 협박하시려는 건가요? 제 말에 류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협박이라뇨? 저는 그저 교수님을 위하는 충고를 하는 것뿐입니다. 한국의 낙후된 시스템을 미화하는 연구가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는 거죠. 그때 김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류 씨, 당신의 진짜 목적이 뭔가요? 한국 시장을 들어오기 위해 이런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하다니 타카하시 그룹의 명성이 허상은 아니었나 봐요. 류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 교수님, 이건 그저 비즈니스일 뿐이에요. 당신들이 고집하는 그 낡은 전통과 정서는 이제 버려야 할 때가 됐어요. 우리가 가진 선진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게 한국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의 말에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방식만이 옳다고 굳게 믿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한 상태였어요. 제가 본 한국의 모습, 그 속에 담긴 진정성과 공동체 정신은 결코 낡은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류와의 대치 이후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제가 투고한 논문의 심사 결과가 이례적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알고 보니 류가 학회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대 사회학과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류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시아 경제권의 미래와 전통시장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던 그는 갑자기 제 연구를 정면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포스터 교수의 연구는 한국의 현실을 철저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공동체 정신이란 것은 사실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에 불과해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죠. 스크린에는 조작된 통계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전통시장의 비효율성을 강조하고 현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내용이었죠. 청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그때 김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류 씨, 그 자료들이 모두 조작되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자신의 노트북을 켜며 말을 이었어요. 지난 3개월간 저희가 수집한 실제 데이터가 여기 있어요. 전통시장의 매출액,
고용 창출 효과, 지역 경제 기여도까지 모두요. 청중들의 시선이 김 교수가 보여주는 자료로 쏠렸습니다. 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그는 곧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반격했습니다. 그런 감상적인 수치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장 경제는 효율성과 수익성으로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당신들의 그 낡은 정서는 그때였습니다. 세미나실 뒤편에서 한 청년이 일어섰어요. 그는 동대문 시장의 2세대 상인이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희 가게는 50년 전 할아버지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류 씨 말씀대로 수익성만 따지면 벌써 문을 닫았어야 했겠죠.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고 더 성장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이건 저희 가게의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우리가 지키려는 건 단순한 정서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혁신의 정신이에요. 청년의 말에 세미나실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서둘러 강단을 내려와 세미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김 교수는 제게 또 다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류가 준비한 자료들이 모두 허위였다는 증거를 입수했다는 거였죠. 이제 우리는 그의 실체를 세상에 알릴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 사회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세미나 이후 류의 거짓이 드러났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포스터 교수님,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김 교수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산 국제시장, 대구 서문시장, 광주 양동시장. 전국의 상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연락해왔어요. 저는 김 교수, 그리고 동대문 시장의 청년 상인 박민혁 씨와 함께 전국의 시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류의 주장을 완벽하게 반박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부산 국제시장의 한 신발가게 주인은 40년간 모아온 단골 고객 수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수첩에는 3대에 걸친 고객들의 발 크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할머니부터 손녀까지 우리는 이렇게 정성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는 청년 상인들이 만든 스마트 주문 시스템을 소개받았어요. 전통적인 대면 거래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현대적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시도였죠.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만 그 변화가 우리의 가치를 지키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을 뿐이죠. 광주 양동시장의 한반찬 가게 주인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난해 수해 때였어요. 가게가 물에 잠겼는데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상인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 복구를 도왔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시장의 힘입니다. 이 모든 증언과 자료를 정리하면서 박민혁 씨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교수님, 이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류 씨의 왜곡된 주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박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각 시장의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카메라 앞에 섰고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하나둘 기록되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상인들의 참여였습니다. 그들은 전통과 현대화의 조화로운 공존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키려는 건 단순한 장사 수완이 아닙니다. 한 청년 상인이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이것은 신뢰와 정직,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문화예요. 효율성만을 따진다면 우리는 이미 사라졌어야 했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번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시장의 진짜 경쟁력이에요. 자료를 취합하면서 저는 깊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류가 주장하는 비효율과 낙후는 그저 표면적인 관찰에 불과했어요.
한국의 전통시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강력한 사회적 자본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어떤 현대화 논리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김 교수는 수집된 자료들을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반격할 차례예요. 류가 준비한 가짜 통계에 맞서 우리는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됐어요. 자료 수집을 마친 후 우리는 아시아 경제 포럼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포럼은 류가 한국의 전통시장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준비한 자리였죠. 하지만 그는 우리가 준비한 반격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포럼이 열리는 서울 코엑스 컨벤션홀은 아시아 각국의 경제 전문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류는 자신감에 찬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오늘 저는 한국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의 발표는 처음부터 도발적이었습니다. 조작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통시장이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했죠. 이런 비효율적인 시스템은 과감히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 타카하시 그룹이 그 해답을 제시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류 씨,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스크린에는 우리가 전국 각지에서 수집한 실제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난 3개월간 전국 주요 전통시장의 실제 매출 데이터입니다. 류 씨가 보여주신 수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특히 주목할 점은 젊은 고객층의 증가세와 온라인 판매 성장률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또 다른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류 씨의 발표 자료에 사용된 통계가 조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원본 데이터와 수정된 데이터를 비교해 보시죠. 스크린에는 두 데이터의 명백한 차이가 드러났어요. 그때 포럼장 뒤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전국 각지의 시장 상인회 대표들이었어요. 부산국제시장의 김영호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류 씨가 말씀하신 그 낙후된 시장의 주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장은 살아있고 진화하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만든 스마트 주문 시스템과 배송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대구 서문시장의 청년 상인회 대표가 나섰습니다. 저희는 전통과 현대화의 조화를 이루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시장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류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주장이 하나둘 무너져 내렸어요. 마지막 일격은 뜻밖의 인물에게서 날아왔습니다. 타카하시 그룹의 이사회 멤버인 그의 숙부가 포럼장에 있었던 것이었죠. 류, 이제 충분히 봤다. 너의 방식은 우리 그룹의 경영 철학과 맞지 않아. 숙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한 너의 접근 방식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어. 포럼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단상을 내려왔고 청중들은 우리가 준비한 자료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시장이 가진 진정한 가치와 저력이 입증된 순간이었죠. 경제포럼 이후 한국의 전통시장은 새로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여러 국가의 연구진들이 한국의 시장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방문했고, 저는 그들에게 제가 발견한 한국의 진면목을 소개했어요. 한국의 시장은 단순한 상거래 공간이 아닙니다. 홍콩에서 온 연구진에게 설명하던 중이었어요. 이곳은 전통과 혁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살아있는 교류의 장이죠. 타카하시 료는 포럼 이후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숙부가 보내온 메일에는 뜻밖의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류를 한국의 전통시장에서 1년간 수련하게 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죠. 그가 진정한 상인 정신을 배웠으면 합니다. 김 교수와 저는 서울대에서 현대사회의 전통시장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국의 상인들과 연구진들이 모여 새로운 미래를 구상해요. 특히 젊은 상인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동대문 시장의 박민혁 씨는 이제 청년 상인회 회장이 되었어요. 교수님 덕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 가치를 지키면서도 세계와 소통하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최근에는 뜻밖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타카하시 그룹이 한국 진출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는 거예요. 기존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상생과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했죠. 제 연구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시장이 보여준 회복력과 적응력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효율과 성장만을 좇지 않고 인간적 가치를 지키며 발전하는 방법에 대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이제 서울에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도 겸임 교수로 일하게 됐지만 제 주요 연구와 활동은 이곳에서 이어가려고 해요. 한국이 보여준 가치들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으니까요. 지난밤 청계천 근처를 걷다가 한 노점상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따뜻한 어묵 한 그릇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우리 시장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지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그들에게서 배운 것이 더 많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제 연구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한국의 전통시장이 보여준 공동체 정신과 혁신의 조화는 세계가 주목해야 할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세상에 전할 예정이에요.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 인간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현장의 이야기죠. 앞으로도 이 소중한 가치들이 계속해서 번창하고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아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